예, 경영학 2의 5강 실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부터 해서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란 것 자체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이제 사람과 똑같이 컴퓨터가 생각하게 하는 것, 즉 생각하는 컴퓨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었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은 인간을 보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자체로서요. 물론 인공지능과 이제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모두 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이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decision maker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 주체들, 그죠? 경영 주체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소위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이러한 그 기술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과연 그러면 100% 여기 디펜딩 할 것이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걸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용 정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은 앞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걸 토의 주제로서 한번 얘기를 했죠. 그죠? 100%가 우리가 기계가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럼 그것의 효율성은 무엇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해서 할 것인가? 그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향후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경영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에 대한 어프로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쑥 지나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결국 이제 그 기계의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죠. 그죠? 근데 그 컴퓨터가 결국 여러 가지의 things들, things,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물인지입니다. 그죠? 중앙에서 그 기계가. 그 다음에 이 기계가 그냥 인간이 인풋을 해놓은 이 값만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컨트롤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중요한 것은 이 기계들이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뭡니까? 최적의 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러면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중요한 이제 그 핵심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디시전 메이커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영에서의 매니지먼트들, 경영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그 다음 이제
최고 경영자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죠. 이 매니지먼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이 내리기 직전까지 뭔가를 가공해주는, 그죠? 뭔가를 이렇게 딱 완성된 하나의 어떤 그 제품을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를 제공하는, 그죠?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떤 패키지를 만드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도움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때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어떤 도움 없이 인공지능이 바로 이 매니지먼트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가 스스로 하는 이죠.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의식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란 것은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의 어떤 불가능함과 냉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컴퓨터가 인간하고 똑같은 뇌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인간과 같은 뇌의 구조.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복잡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구조적으로 어떤 나열한다면은 감각기관이 있고요. 감각기관을 컴퓨터에서는 이제 센싱이라 합니다. 센싱. 각각의 센스 기능들이죠. 어떠한 물리적인 아날로그적인 값이 오면 아날로그적인 값이란 것은 이제 소위 하기에는 더운 거, 차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압력,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제 센싱이라 합니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기를 데이터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온도가 10도면은 그거는 데이터 값으로 뭐 1, 2, 3으로 표현, 1, 2,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러한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컨버전 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데이터는 그것을 컴퓨터에 전달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이제 결국 인풋된 값을 바로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그죠? 세이빙하는 이제 이런 기능이고, 이 세이빙된 범위 내에서 인간이 그걸 갖다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 명령의 또 범위 내에서 값을 이제 연산을 해서 도출하고, 이 정도의 기능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인간의 이제 뇌를 컴퓨터 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딱 보니까 인간의 뇌의 중간에 어떤 센싱된, 그러니까 디텍트된,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된 이러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물리적인 어떤 척도들을 뇌로 전달하는데 중간에 뉴런이라는 하나의 어떤 중개체가 있다,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뉴런이 이 많은 정보들을 뇌로 전달을 하고, 이 뇌는 이렇게 축적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죠? 경험을 쌓게 된다. 그래서 이 경험을 쌓게 되면서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는 이런 이제 어떤 인풋된 어떤 강제적인 어떤 교육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죠. 처음에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걸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 습득됩니까? 부모님들이 야 신발 벗고 들어서 안 돼라고 강제적으로 그걸 제지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뭡니까? 하나의 경험으로서 아 방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는 안 되구나라는 하나의 어떤 스스로의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컴퓨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이러한 뉴런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들, 그죠? 전달하는 시스템들, 그죠? 물론 전달하는 시스템들은 이미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센싱 기술들을 굉장히 더 고급화하고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전달됨으로써, 정보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달될 때, 아주 섬세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전달이 될 때도 온도도 아주 뭡니까? 세분화돼 가지고, 우리가 보통 39도라,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을 갖다가 컴퓨터가 측정한다 합시다. 그러면 39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9.5도다, 33, 소수점까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달되게 만드는 중간 매체가 뉴런이라는 겁니다. 뉴런. 아주 감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갖다가 전달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뉴런과 같은 이러한, 하나의 망을 컴퓨터에서도 이제 디벨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은 이제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컨셉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또, 우리가 그거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하고는 이제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경영학적인 면하고는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공학적인 면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뉴런이라는 것들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그것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야, 이거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 자체가 컴퓨터에서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렇게 해야죠.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는 습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초기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다른 시스템들, 즉 컴퓨터가 어떤 식별을 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들에게서 굉장히 조롱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을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 웃었죠. 왜? 컴퓨터가 어떤 사람과 똑같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거는 특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학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인풋 시켜가지고 그 인풋 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칙으로 있죠. 경험칙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그런 이제 논리 연산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인텔리전트 아티피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대한 이제 그전에는 있었지만은 이게 그전에는 이 주장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왜 그러냐?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컴퓨터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으로 인풋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요렇게 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 알고리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었죠. 왜냐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변형된 알고리즘이 오면은 알고리즘이란 것은 하나의 이제 문법이죠. 문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안에서 어떻게 컴퓨터가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일단은 이제 계속적으로 인풋을 시킵니다. 그러면 응용은 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러한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제 컴퓨터는 한번 했던 것은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능력은 가졌었죠. 자, 이제 그렇지만 컴퓨터가 어떤 그 빅데이터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오면서 이제 구글이라는 이러한 이제 검색 시스템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다가 모으게 됩니다. 자, 그 빅데이터 그 자체도 스스로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실현하면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빅데이터는 무엇이냐? 옛날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숫자였습니다. 그죠? 숫자 우리가 지금 통계도 마찬가지죠. 통계 이꼴 숫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문자, 그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숫자 위에 또 다른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는 이러한 이제 거대한 이제 네트워크망이 생겨난 거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크리스판딩하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구글의 컴퓨터를 통해서 차곡차곡 이제 그게 뭡니까? 축적되는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구글은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채팅하고 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를 제공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공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모든 데이터들이 구글은 자신들의 컴퓨터로 이제 그대로 이제 뭡니까? 그걸 accumulation 합니다. storage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이 다 무엇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소위 이야기하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지만 빈 깡통이죠. 원래 컴퓨터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사면은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OS만 들어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들어있죠. 어떻게 뭔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윈도우즈나 뭐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그 데이터 중에 옛날에는 숫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채팅에서의 문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내는 어떤 것, 그 다음에 그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개개인의 정보는 모두 우리 개개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디가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SNS든 구글이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축적해 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소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소스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을 인식하느냐, 그죠? 인식하는 컴퓨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인식합니다. 하나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과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두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그죠? 아이디가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런 이제 자, 왜? 그거는 이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아이디에서는 다 보면 김치 이야기를 합니다. 김치 맛있다, 김치 좋다, 뭐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 맛있다, 김치 좋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인공지능이란 센싱을 하고, 이 센싱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이 센싱의 과정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가 되겠죠. 센싱을 하고, 또는 뭐 센싱한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용될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기계라면은 기계 인공지능이 부착되었다면 이 센싱은 뭐냐면 바깥에서 감지되는 물리적인 어떤 척도들이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뭐 소리라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센싱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어떤 많은 데이터들이죠. 소스가 되는 그것이 이제 뉴런을 통해서 가는데 이 뉴런이라는 것이 단지 전달 물질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중간에 오면서 이게 이제 가공을 시키는 거죠. 가공을 시키거든요. 이 뉴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뇌로 가는 도중에 이것이 스스로를 갖다가 이게 뭡니까? 스스로 이게 이제 뇌에다 전달시켜주는 인간의 뇌와 같은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하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다른 외부의 어떤 인풋 없이 일단 습득된 센싱된 디텍트된 이 정보를 갖다가 뇌로 전달 주면서 뭔가의 어떤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연역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구현하느냐? 연역법이란 것은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죠? 김치를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누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누구도 김치를 좋아한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영역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영역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김치를 좋아한다는 이러한 공통의 어떤 뭡니까? 정보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는 한두 개의 어떤 정보로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치를 갖다가 먹었어요. 그죠? 한국 식당에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가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여행 왔을 동안 한국에 여행 왔을 동안 삼시세끼를 김치를 먹어요.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에 막 올려요. 컴퓨터에 올리니까 미국인들의 아이디인데 김치 너무 좋다. 김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한 100명 정도가.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컴퓨터가 만약에 이게 귀납적인 사고라면 미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귀납적인 사고. 처음부터 귀납사고와 연역사고의 차이점은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결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제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데피니션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통계량과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센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수많은 정보가 이제 오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가능하다. 구글과 같은 데서 이런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누구누구도 김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역법적인 이러한 이제 그 사고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철수가 구글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뭡니까? 철수는 한국인이다. 그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철수가 처음 이제 구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구글은 철수의 키워드에서도 키워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아져 있던 한국인이 찾던 키워드를 갖다가 연역법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철수가 좋아할 만한 광고를 바로 프라이빗한 광고, 즉 인디비주얼하게 각각의 그 광고를 갖다가 띄우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글의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그게 이제 구글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기계가 스스로가 뭔가 인간의 뇌처럼 뭡니까? 스스로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글은 구동되고 있는 거죠. 그죠? 구동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철수가 예를 들어서 구글을 하고 구글의 지메일을 하든가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의 철수의 화면에는 뭐냐면 철수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 라는 연역법적인 어떤 학습을 벌써 했습니다. 누가? 인공지능이, 우리 컴퓨터의 구글의 인공지능이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철수의 어떤 화면에는 김치 광고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죠? 김치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철수가 그 김치를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멕시칸 푸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의 음식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타겟이 높아진다는 거죠. 파스빌리티가 높아지고 타겟팅이 accurate해진다는 거죠.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향후에 경영을 하면서 왜 4차 산업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러한 것들, 사물인터넷과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단적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자, 그러한 백그라운드와 이해 없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좋다. 우리 지금 회사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추출해봐라. 인공지능인 어떤 방법으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한번 추출해봐라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아까 이야기하는 자 머신러닝이죠. 그 인공지능의 이제 또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앞장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스킵을 해서 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위해서 딥러닝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또 뭐냐면 인공지능의 어떤 한 부분인데요. 머신러닝 중에 하나의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은 아까 이야기했죠. 기계가 스스로 어떤 그 인간이 처음에 초기에는 기계에 인공지능에게 뭔가 많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알고리즘도 필요하죠. 그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요거는 요렇다. 마치 어머님이 아이를 교육시킬 때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시사항이나 훈계 같은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입력해준 이러한 지식을 능가하는, 즉 인간의 어떤 지시사항보다 훨씬 더 계속 인간의 지시사항이 반복됨으로써 뭡니까?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할 때 보니까 가르친 것보다 더 응용해가지고 더 잘하게 만드는 거.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스로 학습. 그게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이죠. 이 머신러닝 중에 이미지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예요. 형태를 인식하는 이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센싱과 뉴런과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어떤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이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뇌를 이 뉴런을 갖다가 중첩해 놓았다 이래서 이렇게 딥했다. 아주 깊게 그죠? 깊게 보다 더 깊게 이제 학습한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뭡니까? 심층학습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수많은 이미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그 이미지들의 공통점을 파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들의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우리가 디텍팅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은 사물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물으면은 그 컴퓨터가 어떻게 돼?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설명하고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결정해주고, 그죠? 우리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게 바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자, 원래 기존의 어떤 사물은,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 말이 있다고 합시다, 말. 그러면 수많은 말의 사진들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말이구나. 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걸 인식을 막 하고 나서, 그하고 비슷한 물건을 보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되어버리면은,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 되어버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도, 그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동물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이 동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동물의, 어떤 외형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존에 나오는, 논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제 흡수를 하죠. 우리가 논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논문 올리면 어디에 올립니까? 구글 스칼라에 올리잖아요. 그죠? 논문이 발행이 되면 구글 스칼라에 다 올라갑니다. 그럼 구글 스칼라는 통째로 그대로 뭡니까? 그 검색 기능을 갖다가 제공하고, 그래 공짜로 쓰라 하면서, 뭡니까? 그 논문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구글의 모토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전 세계인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축적하는 것이 자신.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엄청난 통제력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보에 의한 통제력. 그거는 뭐, 국가의 개념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국가의 개념을 결국은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라이미너, 즉, 바로미터는 바로 뭡니까? 변수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정보가 힘이다. 우리 옛날에 국정원 그 앞에 가면, 정보가 국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내용을 다 알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자,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의해서 진화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했고요. 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결국은 뇌에 영향을 주는 것. 즉, 뇌에 정보를 주고 경험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은 구글의 빅데이터다.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구글뿐만 아니라, 그죠? 빅데이터는 뭡니까? 구글 하나 예를 든 거고요. 가장 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뭉치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decision maker, 우리 경영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에게 판단을 내리게 만들게 이제 쿠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결국 scientific,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다. 그래 이걸 이제 가공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향후에 어떤 decision making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지금과 완전 패러다임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기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러한 decision making을 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와 지금 같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향후의 경쟁에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등식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4차 산업과 이제 경영이라는 그죠? 4차 산업 시대의 경영이라는 이러한 큰 이제 하나의 어떤 제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실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다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앞에 거는 그 정도 정리를 했고요. 자, 앞으로 뒤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레피티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지금 뭐 한참에 너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해를 안 해도 뒤에 가면 자꾸 반복되니까,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다.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설명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확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 뭘 설명했지라고 설명되는 사례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 또 이제 블록체인 이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비트코인 이퀄 블록체인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고 블록체인은 무조건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또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뭐 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요즘 들어보니까 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투기다 뭐 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말들이 있고 뭐 국가에서도 뭐 단속을 한 그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블록체인은 많은 들었어요. 이제 블록체인 하도 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왜 경영하고 필요한 것인가? 왜 경영학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 것인가? 이제 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기대 반, 이제 의아심 반,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4차 산업시대 뭐 핵심은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아까 얘기죠. 촉발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소위한 트랜잭션 테크놀로지, 거래 기술을, 그죠? 거래 기술은 사고 파는 기술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꿀 것이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은 한 번 더 스텝 어헤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이제 어떠냐면 보통 보면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럼 그건 금융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것도 금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금융이냐 그럼? 금융?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하면 금융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이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즉 제조에도 이용되고요. 유통, 사회, 문화 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행정, 공공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은 이제 하나의 기간 산업이죠. 기반 산업.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부분을 이제 한번 훑어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0대 기술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정도에 가서는 3조 달러, 그죠? 우리 돈은 한 3천조 정도의 시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이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이제 기본 뭡니까? 물론 인공지능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간 기술이죠. 그죠? 이제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건 뭐냐 하면은 미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꿀 거래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2030년이라면 불과 10년 정도 남았는데 이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란 것을 벌써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이제 뒤에도 얘기했고 앞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이 블록체인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인데,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이 기술이 물론 어떤 기술의 어떤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측한 기술이란 것은 굉장히 허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그죠?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극복되어 버린다면 인터넷 기술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없으면 구현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인터넷 기술의 업그레이드된 부분이죠. 그죠?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한테 등장한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아주 초보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WWW 기스 월드와이드 웹이 됐지만, 이 월드와이드 웹도 어떤 이게 사기업과 개인 간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 갖고 이게 디벨롭이 된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국가가 나서거나 어떤 공공 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리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기술이란 것은 뭐 삽시간에, 그죠? 왜냐하면 기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거기에 대한 리턴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득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한 것은 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의 패러다임의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향후 기술이 이 부분을 극복된다면은 이것은 이 예측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되고 엄청난 이제 시장이 되는 거고, 왜 그런 블록체인이 엄청난 시장이 되냐 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은 이제 베이스먼트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기술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그걸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서 기본 기술이 되는 것과 응용 기술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이제 뭡니까 기술적인 이제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잠깐 앞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고요, 그죠? 했었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들은 향후의 기술의 어떤 장애들 요인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기다리는데 한 10분 정도의 어떤 레그 타임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 기술로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 IT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죠? 그래서 지금 IBM, 인텔, MS 등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 오픈 소스를 개발했고요. 기업용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소위하는 공개 단톡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공개 단톡방. 그 단톡방이 보안이 되어 있는, 그죠? 그 단톡방의 어떤 관리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두가 그 단톡방에 있었던 모든 개개인들의
히스토리를 모두 다 각자가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관리하는 이제 그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또 이제 나드라는 다른 이제 그러한 세그멘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드라는 그러한 그 어떤 단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 소스들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단톡방에서는 자기하고 톡한 사람들의 뭡니까? 톡한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그 어떤 그 데이터만 갖고 있죠. 근데 이 단톡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대화를 다 보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관리자는. 그런데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단톡방의 어떤 개개인들은 자기와 어떤 특정인 간의 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톡도 뭐냐면 공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그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톡들은 모두 하이퍼레즈라는 이러한 장부, 이 장부를 우리가 뭐냐면 블락이라고 합니다. 블락. 이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부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대화의 진실성을 진정성,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판명해 준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뭐냐면 암호화되어 있고 보안된 장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 단톡방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51명이 보유하고 있는 그 모든 개개인의 뭡니까? 모든 개개인의 정보죠. 이 정보는 이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죠. 열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존하는 사람들은 나드라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나드. 이 나드들이 이러한 이제 블락을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블락에다가 개인 간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거기에 이제 조인한 사람들은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드들 중에 51%의 나드들이 보존하고 있는 51%의 나드의 장부에 기입된 그 사실이 진실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해요. A와 B라는 두 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그럼 거래를 하면은 이 두 사람이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단톡방에 1000명이 있다면은 이 1000명들이 이 두 사람의 거래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이게 개인적인 톡도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톡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보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드라는 단위예요. 그 안에 나드라는 단위. 근데 이 나드에 의해서 나드는 1000명까지는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드가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A라는 B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A가 이 대화의 내용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조를 한다거나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면은 B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 A와 B 사이의 어떤 거래나 대화가 단 한 곳에서만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 한 곳에서 그 거래를 갖다가 거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리빌하지 않는다든가 오픈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거래 내용이 날아가 버렸다 하면은 B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A의 거짓말에. 그렇지만은 이 나드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대화를 차곡차곡 블락을 개발하고 이 블락에 차곡차곡 두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나드들이 나드들의 어떤 그 기록, 그 100명의 나드들의 기록에 예를 들어서 51명의 어떤 나드들의 기록에 B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A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고 A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요 뒤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원리다. 어쨌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응용이 어떻게 되고 요 부분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과 스타트 기업 새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IBM, MS, 인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이 기업용 블록체인 오픈소스인 하이퍼레저, 그죠? 레저란 것이 하이퍼레저란 것이 이제 이 레저가 장부란 이야기입니다. 이 장부란 것은 거래를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이 레저라 하고요. 이 레저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블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 거래 위에 또 다른 거래 위에 또 다른 거래, 그래서 이러한 그 거래들이 뭡니까? 하나로 계속 체인처럼 연결돼 간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응용되는 부분을 우선 보면요. 코닥, 우리 사진 알죠? 코닥 필름 회사요. 코닥이 이제 코닥 원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코닥 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사진 거래를 하는 플랫폼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죠.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리는 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진을 갖다가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팔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누구 사진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나와 있는 걸 보고 다운로드를 받아 썼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이제 저자가, 그죠? 이거 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나.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자가 자기가 저작권이 있고 없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서로. 그죠? 법적으로, 이제 뭐 공방이 오가겠죠. 이게 왜 이제 당신 거냐. 뭐 이거는 이미 뭐 여러 사람이 공유했고 뭐 이렇게 나는 뭐 따지고 보면 뭐 몇 번을 걸쳐 왔던 건데 왜 그러면, 나는 당신이 이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우리 친구가 뭐, 뭐 이거 써도 된다 해서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악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으면요. 근데 이제 코닥의 사진 거래 플랫폼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등록하고, 그죠? 등록하면 최초 등록한 사람이 이 사진이, 어떤 기존에 있는 사진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딥러닝,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한, 컴퓨터가 그것을 판명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기존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라면, 등록을 해주겠죠. 그럼 그 등록해준 걸 다시 팔았을 때는, 이 사람이 그것을 샀을 때는, 바로 이것이, 블록체인에 있는 나드들의 어떤, 레지, 아까 이야기는 그 블록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돈을 붙인 거, 그죠? 사진을 사기 위해서 다운로드 한 거, 돈을 붙인 것. 이러한 이제 거래 내역들이 그대로 이제 블록에 소위 이야기하는 하이퍼레지에 그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많은 거래들이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다, 데이터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되면은, 데이터 레이크하고 조금 틀린 개념이지만, 어쨌든 뭐, 많은 정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정식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걸 가져갔는지, 아닌지, 정식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코닥은 아까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처럼 이러한 이제 안에서 이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가상화폐라는 표현보다는 암호화된 화폐다. 우리가 가상화폐는 우리가 어떤 거 네이버라든지 뭡니까 우리가 쓰는 카톡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서 발행하는 화폐도 그건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런 거 화폐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토큰으로서의, 그죠? 토큰으로서의 어떤
화폐도 그것도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화폐들에서 또 코다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코다코인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팔고 살 수도 있고, 또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는 자기네들만의 기업 블록체인,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코닥1이 전형적인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형 블록체인을 만들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온, 그 단톡방에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은 모두 뭡니까? 같은 어떤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 이러한 진위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악의 없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BM이 이제 월마트나 네슬레나 유니레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식품 이력제를 갖다가 하는, 식품을 이력제라는 것이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뭐냐? 식품 이력제라는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월마트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월마트만 자기가 이 식품이 어디 있고 어디서 왔고 누가 키웠고를 그 정보만 독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만 독점한다면은 월마트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속는 거고요. 또는 생산업자만 자기의 어떤 이력을 독점한다면 생산업자가 그것을 언제 도축했고 언제 가공했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바코드에 의해서 뭐 트래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바코드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있다. 그럼 돼지 한 마리가 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코드에 그 돼지가 두 마리에 해당하는 돼지가 바코드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아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돼지 한 마리가 100kg인데 왜 200kg, 300kg의 분량에 해당하는 바코드가 놔돌고 있을까? 그럼 이건 분명 다른 돼지, 진실과 다른 돼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걸 갖다가 바코드를 최근에 한 걸로 하고 병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능성이 높다.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월마트가 제재하거나 아니면 누가? 소비자가 제재하는 거죠. 그죠? 소비자가 그걸 다 트래킹할 수 있는 거죠.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 요거하고 같은 다른 바코드가 있는 거 한번 보자 하니까 바코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한 200개 있었다. 이거 왜 200개지? 요거 하나 1g인데 왜 200개면 그럼 200개면 200kg라는 이야기인데 1kg짜리를 200kg라는 200kg면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건 무슨 이렇게 이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품 이력제의 진위를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속이려고 그래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건 왜 속일 수 없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시스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곳을 변조한다 하더라도요. 그 변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한 곳을 변조한다라도 이게 이 원본 처음 발행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공유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본들, 그 카피본들도 모두 어떻게 됩니까? 다 변조를 시켜야지 비로소 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 즉 51% 이상의 장부가 동일해야지만 그것이 진실로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친다 한들 고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자, 고치면서 새로운 블록이 생깁니다. 그죠? 새로운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블록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블록을 있는 그런 방정식까지 같이 풀어야 돼요. 그건 이야기는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에다가 내가 푸는 나의 답이 오라는 답을 풀고 그래서 그 오라는 답이 풀면은 이제 거기에 뭐냐면 이거를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오라는 답이 풀면은 다음 또 어떤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풀어요. 이 이제 소위 하는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풀면은 그 다음 답은
앞에 풀었던 O라는 답 플러스 다른 정보, 다르게 부여된 예를 들어서 앞에 풀었어요. 앞에 풀은 답이 5예요. 뒤에 풀은 답이 10이에요. 그죠? 그러면 12 정답이 맞으면은 이 시스템은 이 사람의 어떤 브락에 다음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브락은 10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푼 정답 5 플러스 10이 해서 15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내가 어떤 정보를 중간에서 하나를 소개를 했다면 앞에 있는 정보 모두를 뭡니까? 다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속인 정보에 맞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정보가 왜곡이 되니까 뒤에 있는 정보들이 또 다 엇갈려져 버리는 거죠. 엇갈려져 보니까 이 채굴자는 자기가 이걸 하면서 뭔가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지? 앞에까지만 해도 앞에까지 총합이 20이었는데 왜 지금은 총합이 10이든가 아니면 22든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정보들 모두를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다 폐기되기 때문에 그죠? 폐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은 아무리 그걸 변조하려고 해도 어떻게 변조할 수가 없다. 왜? 그거를 갖다가 소위 이야기한 자기가 100개의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면 그 100개의 기장, 즉 레지에 가가지고 모두 그것을 갖다가 변조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건 초코톡을 해야 되고, 요거만으로는 이제, 그게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보건복지부 HHS가 의료정보보관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 거죠. 모든 그 개인들의 정보를 갖다가 블록체인에서 블록화해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 놓고요. 여기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의료원에 갔다. 그럼 갔다가 또 아산병원에 갔다. 그러면 지금 어떡합니까? 서류를 빼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병원 간에 어떤 그 공유된 시스템이 없어요. 서류 빼가 갑니다. 또 주는 데서도 서류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가져가면 또 보고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또 가져가면 또 새로 또 그래서 진찰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또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2중 3중은 일이 들고 비용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떠냐?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에 찍은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의 의사들이 그걸 보고 싶으면 비밀번호만 넣으면은 비밀번호만 허용해주면 환자가 자기 정보를 공공의료 시스템인 이런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는 이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본다겠죠. 왜? 이거는 이제 전부 다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서 그 정보를 보고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든 누가 어떤 의사가 보든 간에 그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환자 병력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다가 이력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경우가 되면은 또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어떤 병원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있다. 코로나에 대해서 뭐 이래서 치료를 받았거나 뭐 이런 부분 진력이 있다면 그것도 다 뭐 디텍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다. 대신 하나의 이제 단점은 뭔가요, 여러분? 개인정보가 거의 개인정보가 없어진다는 거죠. 개인정보의 어떤 그 보호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개인정보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가 누군지가 식별이 돼야지.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코드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코드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다는 것을 갖다가 분산시킴으로써 즉 단일 실패
포인트, 단일 실패점에서 뭔가 파괴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의 통제를 갖다가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의 문제는 아주 블록체인에서 치명적인 하나의 결점이 됩니다. 결점. 정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정보에 대한 안정성은 보호되는, 안정성이라는 것은 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고 정보가 투명하다는 거죠. 투명하기 때문에 변조되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것, 그죠? 왜곡되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소멸되는 이러한 이제 것에 대한 안정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거래하면 부동산 계약, 금융 거래, 뭐 공정하고 다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럼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부정하거나 또는 위조하면은 두 사람 간에 뭡니까? 공방을 해야 되고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듭니다. 소송 비용이 보통 드는 게 아니죠. 그 원래 뭐 배보다 배꼽이라고 원래 그거보다 다 날아가 버리죠. 자,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불안정한 상황,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 정서가 없어질 뿐 아마 변호사 사무실 불타버리거나 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아무 방법이 없죠. 맞죠? 변호사 사무실이 어떻게 됐다. 그럼 공정 거기서밖에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 그게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면은 컨트랙트를 공유한다면은 그것 자체는 뭡니까? 나중에 아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라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GD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대신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얼마 주고 샀고 얼마 주고 팔고 뭐 다 아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핸디캡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이 끌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러나 그것이 서로 간 트레이드오프도 이제 상충됩니다. 정보의 어떤 그 안정성, 그 정보의 안정성을, 이 안정성은 우리가 정보가 비밀의 안정성이 아니고 정보 보존의 안정성입니다. 정보 보존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니까 정보 어떤 공개의 안정성, 비공개의 안정성이 해쳐지는 거죠. 서로 간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다,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은요, 우리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주주인지 주주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찾아보고 명부 찾아보고 하는데 명부 찾아보고 하는 순간 찾아보고 법원에 가서 찾아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가서 뭡니까? 그걸 갖다가 졸지에 또 팔아버릴 수도 있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상장, 우리가 상장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그대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거래를 할 때, 완전히 확인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발생되는 거로 컨펌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보안책이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비상장 주식은 이 사람이 진짜 주주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주식이 몇 주인지도 알 수가 없고, 자, 내가 주주를 해갖고 사고 파는데, 사고 파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그걸 주주의 지위를 없애버렸다든가, 아니면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다든가, 뭐 이래버린다면은, 그래갖고 뭐 빨리 간 놈이 먼저다 이래가 빨리 가갖고 뭐 그 주식을 또 상장 등록해보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갖다가 정보를 저장한다면 블록체인에 정보가 있는 한은 이 사람이 다른데 바꾸었을 리가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확보된 거죠.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 블록체인에 이 사람이 주식의 어떤 주식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 비상장 주식은 주식 거래장 즉 어떤 그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도 뭐냐면, 세틀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 주식을 가서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돈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하는 사이에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오가고 하는 사이에 뭡니까? 주식을 다른데 또 팔아버려, 거래소에서 하듯이 바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부가 있고, 속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그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거래를 함으로써 그게
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걸 이중 거래하지 못하게 할 틈이 없이 새로운 거래자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되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성 거죠. 그래서 위조의 안정성. 위조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도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 분산적 네트워크 아까 레지를 했죠. 레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이퍼레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산된 네트워크장을요. 이 하이퍼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굴자 우리가 마이닝 한다 이렇게 죠. 채굴한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장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래서 이 블록들이 새로운 거래가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블록들이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간다 해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편리하고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위조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초고톡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 도입했다.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전자시민권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을 벌써 뭡니까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어디 가서 누구든지 그것만 있으면 확인한다. 이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 주민등록증 가져갔다. 그 사람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주민등록증이 이상한지 아닌지 그거 보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 가면은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 딱 뜨면 주민등록 뜨면은 이 사람하고 딱 매칭. 아까 딥러닝 같은 거죠. 이미지를 그대로 이 사람 발행된 거하고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옛날 거네. 그럼 발행된 거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갖다 들이대면은 또 인식돼 가지고 컴퓨터가 아까 그 뭡니까? 자동 이미지 인식 시스템. 딥러닝의 어떤 가장 그 인공지능의 아까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의 하나의 하부 기법으로서 딥러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인식하는 겁니다.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딥러닝이 뭐냐면 동공인식 시스템 같은 거, 그죠? 보고 이미지로서 그대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스웨덴은 뭐냐면 스웨덴이라 되는데 스웨덴은 부동산 등록 시스템도 그죠? 우리가 등기 같은 거 그죠?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이고 스위스는 공공요금을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공공요금을 갖다가 결제했을 때는 디스카운트를 줍니다. 감세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가상화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 말이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또 그 화폐는 또 일정한 화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수도 해야 되고요. 또 없애야 되고 또 새로 발행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뭡니까? 대통령 선거 뭐 됐다 합니까? 부정투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것도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이거 하면 근데 문제는 누가 어떤 놈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그 투표했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 누구 찍었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투명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 찍었네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코드화 한다든지 뭐 A를 뭐 누구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공개는 하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증할 때 문제가 됐을 때 막 공개한다면은 뭐 그래도 정부는 새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누가 찍었네요. 그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몇 번 투표기가 찬성이 몇 표 나왔고 반대가 몇 표 나왔고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투표용지를 위조한다면 그죠? 그건 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A, B 후보가 있는데 저 경상도에 1번 투표기는 A를 몇 번 찍었고 그게 이제 기록이 딱 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총합산해 보니까 맞네. 자, 그런데 그것도 투표용지를 위조한다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투표용지의 진위에 대해서도 또 판단하는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누가 누구 찍은 애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 찍은 애가 나와야지만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직도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어떤, 저는 공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 완벽한 그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략은 맞겠죠. 한 70%, 80%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걸 또 어떤 테크니컬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투표자의 정보가 일단 기록된다는 거죠. 투표자의 정보가. 그럼 우리가 그걸 비밀 투표의 어떤 원칙에 봤을 때는 조금 마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에 투명하는 것을 도입한다는 그 자체는 이러한 비밀 투표 시스템의 어떤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100% 보완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지금 얼핏 보기에도 그거는 이제 서로 상충됩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전자문서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역에서 통관 같은 거 있죠. 통관 같은 거. 통관 같은 거 할 때는 문서가 여러 파티에서 여러 당사자들한테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에서는 BL이라는 선화증권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은 또 뭐냐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티피케트, 서티피케트는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는 통상산업자원부 이런 데서는 또 뭐냐면 원산지 증명이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입자는 또 뭘 발행하냐면 신용장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냐면, 수출자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떼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고를 할 때도 이 서류가 진짜가 아닌지는 은행에서는 I don't care입니다. 그거는 수상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은 문구만 맞으면은 서류 형식만 띄고 있고 문구만 맞으면 그거는 내고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허위의 서류를 갖다가 떼준다든지 이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각자가 발행하는 문서들을 예를 들어서 카톡에 공유한다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그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다. 그 카톡의 공간을 바로 블록체인이라 한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요. 카톡의 공간 쉽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카톡에서는 개개인 간의 어떤 대화는 자기들끼리만 알지만 여기서는 이 카톡에서는 관리자가 알 수 있는 모든 개개인 간의 대화조차도 뭡니까? 개인톡까지도 여기에 구성된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톡까지도 다 볼 수 있다. 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뭡니까? 어떤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목적이 달성된다. 그게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뭡니까? 위조와 어떤 위험을 방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의 최대 이제 뭡니까? 포커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시스템이죠. 그거 이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BM이 월마트나 그죠? 네슬레드 그죠? 이런 기업들과 같이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하는 거죠. 자, 그럼 잡았을 때부터 소 보면 여기 소의 꼬리에 이상한 달고 있죠. 그죠? 소 꼬리에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바코드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바코드 찍고 잡았을 때 잡을 때 들어가면 또 찍고 그죠? 그러면 바코드 키울 때 찍는 거 농민이 한 거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로트하우스 도살장에 가서 도살할 때 또 찍습니다. 그죠? 그거 또 한번 긁겠죠? 그럼 또 올라가 있고 포장할 때 유통할 때 그다음 트럭 안에서 트럭 기사가 운전할 때는 이제 바코드 플러스 뭡니까? 트럭 안의 온도까지 그죠? 온도까지 바로 센싱이 되겠죠? 트럭 안의 온도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바코드하고 같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도의 온도로 이 물건을 싣고 왔다는 거 알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가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센싱 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계속 인공지능에 의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다 보내서 평균 온도만 나오면 됩니다.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그죠? 그 이동간의 평균 온도만 딱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평균 온도 중에서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어떤 시간을 갖다가 시간만 딱 체크해가지고 뭐 전 데이터를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평균 온도 예를 들어서 1시간 운송했다. 그럼 1시간 운송하면 1시간 글이 나올 거고 평균 온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중에서 그 기준 온도 밑으로 떨어진 시간을 딱 나오고 그거만 딱 있으면 아 이게 안전하게 운전이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뭐 문 몇 번 열어 닫았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정도. 그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마트의 블록체인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사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카톡에 같이 올려버리는 거죠. 올리면은 카톡에서 검색을 해버리면 자동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소고기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잡혀가 나왔다는 게 쫙 거기 나오고 블록체인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쫙 나오겠죠.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마트에 접근할 수 있는 월마트 블록체인, 저 기업 블록체인에 접근, 아까 코닥 같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그걸 갖다가 디텍팅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야기했죠?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종이 없는 스마트 계약, 그죠? 부동산 거래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거래도 전부 그 거래를 디지털 계약서로서 디지털 계약서도 변환돼 가지고 다 거래가 이제 오픈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도 뭐 쉽게 그냥 그거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법원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조회하면서 바로 내용을 그죠.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뭐 내라, 서류 내라, 뭐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것만 딱 주면은 접근 권한만 주면은 그래서 바로 그죠. 뭐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스마트 개인 통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거래 통관 시스템도 우리가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뭐 통관 여권 내라 뭐내라 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하는 개인 얼굴 인식 시스템 해갖고 짝짝짝짝짝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정보는 비리 뭡니까? 다 공유되어 있는 하나의 그 항공사, 세관 모두 출국관리소 다 공개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자동 결제되는 거죠. 자동 통과되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권표고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출국관리 직원이 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질문도 미리미리 그죠? 다 나오면 그 질문에 관한 답도 미리미리 다 싹 그죠? 그 다음에 그 출국관리 직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질문하면 되는 거죠. 미리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죠? 필요하다면 필요 없다면 질문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만 딱 나와 있으면 그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입국하려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근데 그 입 아프게 다시 와서 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보고 의심나는 부분만 다시 추가 질문하면 되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이 있겠죠. 뭐 최소한도로 어떠한 경우가 됐을 때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우리가 내 집 드나들듯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아무 제한 없이 그죠? 커스텀 라인이나 아니면은 이미그레이션 라인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청년 지원 활동 온라인 플랫폼. 이것도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것도 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뭐 다 그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떠면 청년 활동 지원하면은 뭐 쓴 거 가져와라. 뭐 어디에 썼냐. 전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이 뭐 잡고 하는 것보다 페이퍼워크 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지치고, 신경 쓰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여기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는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아니면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거 하면 되나요? 전화하고 뭐하고, 그죠?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개인 통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 할 수 있다. 그런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도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석의 진품에 대한 판별도 마찬가지죠. 보석 진품. 보석 진품 같은 것도 보석을 등록해 놓습니다. 그죠? 보석을 등록해 놓고, 보석에다가, 바코드를, 아니면 보석에다가 이제 진품이면,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누구 건지, 이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훔친 건지, 아닌 건지, 그 소유자인지,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석을 보면, 보석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딱 찍어가지고, 사실, 딥 러닝이 되어 있는 상태는 딱 찍어가지고, 이 보석이 진품인지 등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석의 이력에 대해서도, 쫙 나오고, 뭐 이런 다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맞잖아요? 다 트래킹이 되니까. 농산물 유통이정도 아까 축산물 유통이랑 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제품 출처도 마찬가지. 이게 가짜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미테이션인지, 딱 그냥,
진짜는 무조건 진짜로 감별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코드가 있다 해서 그 바코드를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봅니까? 전화통화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건 바코드 딱 있으면 바코드 딱 찍어봅니다. 안에 무슨 딱 있으면 딱 찍어봅니다. 그러면 딱 찍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자,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두 군데에서 누가 그걸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위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일단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등록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뭡니까? 일단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필요에 있어서 뭐 이미테이션을 더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진품을 찾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 같은 저작권 문제, 회원사료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내 물건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페이퍼워크들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굳이 공유하기 때문에 난 내 것만 하면 돼. 내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사람과 뛰다가 관청에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 다수의 이해 집단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하고 빠른 스마트 어떤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